선생님,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22살 남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아,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냐고 물으니까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냥 삶이 온통 잿빛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하고 계시진 않나요? 명확한 이유 없이 마음의 온도가 쭉 내려가는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 즉 우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심리학 거장들의 눈을 통해서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현상이죠. 어제랑 똑같은 풍경인데 유독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프로이트, 셀리그만, 또 빅터 프랭클 같은 인물들의 통찰을 빌려서 우울의 여러 다른 얼굴들을 한번 마주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렌즈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부터 시작해보죠. 네, 프로이트. 그는 우울을 끝나지 않은 애도 상태라고 봤어요. 맞아요. 좀 더 정확히는 병리적인 애도라고 표현했죠.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퍼하고 애도하잖아요. 애도의 과정을 거치죠. 근데 프로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걸 잃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뭐 직업이나 건강,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정체성 같은 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나온 70살 여성분의 사례가 정말 정확히 이걸 보여줘요. 아, 그 엄마 역할에 대한 이야기. 네, 평생을 엄마라는 정체성 하나로 살아오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까 깊은 우울에 빠지신 거예요. 주변에선 이제 당신 인생을 살라고 좋은 말을 해줬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분에겐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이 상상이 안 됐던 거죠. 거의 4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걸 상실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요. 아, 맞아요. 자책을 많이 하죠. 프로이트는 이걸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노요? 슬픔이 아니고요? 내 분노요. 원래는 내가 상실한 그 대상 혹은 그 가치를 향해야 했던 분노가 갈 곳을 잃으니까 가장 만만한 대상인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분노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건 좀 뜻밖인데요. 그렇죠. 아, 자료에 나온 65살 남성분의 이야기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분 말씀이시죠? 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지만 끝내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부터 극심한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후회나 자책 같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는 거죠. 왜 단 한 번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는 그 마음이요. 아,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니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대상, 즉 자기 자신에게 그 칼날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니 너무 역설적인데요.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방식인데.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거든요. 통제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탓이라면 왠지 내가 바뀌면 해결될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 일종의 왜곡된 자기 보호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독이 달 수 있죠. 치유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를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견뎌온 사람이야 라고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과거의 상실과 내면의 분노, 프로이트의 관점이었고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죠. 과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경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아,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력감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죠. 네, 우리에 갇힌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이요. 그렇죠. 처음에는 개들이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충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우리 문을 활짝 열어줘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음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탈출을 포기해버린. 네,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절망을 말 그대로 학습해버린 겁니다. 셀리그만은 인간의 우울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계속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상황을 바꿀 기회가 와도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그 무기력함이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이면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노력하고 지쳤다는 역사가 숨어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20년간 남편의 폭언을 견뎌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맞서 싸웠다고 해요. 부당하다고 항의도 해보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네, 수백, 수천 번의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 입을 닫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유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뭘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라는 믿음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울한 사람에게 왜 노력을 안 해? 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맞아요. 이미 노력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에게 던지는 돌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깊게 학습된 무력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어. 이런 결심은 너무 무겁죠. 회복의 시작은 아주 작은 통제감을 되찾는 경험에서 온다고 합니다. 통제감이요? 네. 예를 들면 내 의지로 5분 산책하기, 아니면 지저분한 책상 한 켠만 딱 정돈하기, 이런 것들이요. 아,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이군요. 네. 이 작은 성공들이 내가 움직이니까 뭔가 바뀌네? 이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무력감의 사슬을 끊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첫걸음이네요. 자, 과거의 상실, 그리고 현재의 무력감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좀 더 미래를 향한 관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빅터 프랭클이군요. 네,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정신과 의사죠. 프랭클 자신도 아우슈비츠 생존자였잖아요. 그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걸 목격했죠. 그 차이가 뭘까? 육체적인 건강이나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살아야 할 이유, 즉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고 하죠. 전쟁이 끝나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해. 라든지 내가 쓰던 원고를 마저 완성해야 해. 같은 그런 미래의 의미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6개월 시한부 암 진단을 받은 75살 남성분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았어요. 아, 손자와의 이야기. 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와서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순간 그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내 삶의 이야기를 손자에게 남겨주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의사가 예고했던 6개월을 훌쩍 넘겨서 2년이나 더 사셨다고 하죠. 결국 책을 완성하고요. 삶의 의미가 죽음의 그림자를 밀어낸 거네요. 그래서 프랭클은 우울을 의미의 상실이 아니라 의미를 향한 방향 감각의 상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의미라는 게 꼭 그렇게 위대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위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프랭클도 수용소에서 오늘 나올 수프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받아서 굶주린 동료에게 줘야 해. 이런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의미로 하루를 버틴 사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아픈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창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사소한 의미들을 붙잡을 때 삶은 다시 궤도에 오르고 우울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 셀리그만, 프랭클.
세 거장의 이야기를 쭉쭉 꼽으니까 우울이라는 하나의 현상에도 이렇게나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사실 이 거장들의 아이디어는 현대 심리학, 특히 인지치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지치료요? 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는 우울을 생각의 왜곡이나 부정적 사고의 습관으로 보거든요. 흑백 논리 같은 거요. 하나만 잘못돼도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혹은 좋은 일은 그냥 운이고 나쁜 일은 전부 내 탓이라고 여기는 자동적 사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왜곡된 생각의 렌즈를 교정하는 게 치료의 핵심인데 결국 이게 프랭클이 말한 의미를 다시 설정하고 셀리그만이 말한 통제감을 되찾는 과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관점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우울은 당신의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은 이대로 버틸 수 없어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라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거죠. 엔진이 고장났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차를 멈추고 어디가 문제인지 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신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첫째는 인정하기도군요. 나 지금 우울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패배 선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서두르지 않기. 우울은 감기처럼 며칠 쉰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골절상 같아서 충분한 시간과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셀리그맨의 이야기와 통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는 것, 샤워하는 것, 5분이라도 햇볕을 쬐는 것.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자기 현응감을 되살려주는 행동들이죠. 네 번째는 프랭클의 통찰, 의미 찾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10페이지 읽어야지. 처럼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당신을 다시 삶 쪽으로 돌려세우는 밧줄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말, 정말 공감됐습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는 우울이라는 깊은 바다를 여러 탐험가들과 함께 항해해 본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과거의 상실을 충분히 애도하라고 속삭이고 셀리그만은 현재의 작은 성공으로 무력감의 사슬을 끊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프랭클은 미래를 향한 의미를 발견하라고 격려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은 당신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증거이자 당신이 지금까지 정말 충분히 애써 왔다는 소중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울을 과거의 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살펴갔잖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우울이 미래로부터 오는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미래로부터 오는 요청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줘.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우울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나요?